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포도공학교육 컨설팅 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연세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공학교육 관련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도 은퇴 2년차 들어가는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과총이라는 단체의 또 회장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소개를 잠깐 드리면 몇 년 전에 저희 팀이 모여서 이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잡아주세요. 그 스템을 가르치고 배우기라는 그 책으로 미국의 리처드 펠더하고 이제 레베카 브렌트라는 두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교수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워크숍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이제 이 내용을 갖고 한 지 몇 년이 됐고, 오늘도 또 교수님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군데군데 자료에다가 레퍼런스는 달았지만 많은 내용이 또 이 책에서 나왔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저희 세션의 전반부는 강소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후반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부분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제 수업에 대한 생각 나누기. 앞에 유 교수님이 지금 이제 MZ 세대가 또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지, 그리고 그 MZ 세대와 효과적인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부분에서는 교수님들이 이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없애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저희는 학습 목표를 잘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준비와 학습 목표 세우기 하는 부분을 이제 앞에서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기가 이제 주로 오명숙 교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학습 목표는 효과적인 수업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그것을 수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학기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차시별 수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저희의 그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이 학습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블룸의 텍사너미가 중요한데, 이 블룸의 텍사너미의 수준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업에서 강의와 활동을 수업 목표에 맞추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 목표에 맞추어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촉진할 수 있는 시험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6가지로 이번 세션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이 수업을, 이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냥 무턱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좀 한번 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한번 교수님이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시면서 지난 학기 내 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고, 어떤 날은 강의를 끝내고 탁 나오시면서 정말 기분 좋게 오늘 정말 성공적인 수업이었어 하고 기분이 좋으신 날도 있었을 거고, 어떤 날은 오늘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내가 수업 준비는 열심히 해왔는데 뭐가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애들 표정을 봐도 뭔가 좀 오늘 왜 그랬을까 하는 뭐 이런 그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학생들의 피드백도 다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난 학기 수업에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메모지에다가 간단하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지난 학기 내가 범한 오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저희가 올라온 게 있는가 봤더니 올리신 거는 없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과 본인이 이렇게 메모를 남기신 거하고 어떤 유사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업 컨설팅을 여러 번 나갔는데요. 그때 저희가 접한 그 많은 문제점들이 첫 번째 거였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교수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내용을 많이 줄여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이 첫 번째가 바로 교수님들이 특히 신임 교수님일수록 많이 범하는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가시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과대평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은 몇 주 전에 배운 것도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들은 이전 학기에 그 과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을 듣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지난 학기에 들었지만 어떤 학생은 1년 전, 새 학기 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새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퀴즈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학생들의 그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식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문제라던가, 또는 학생들의 어떤 동기를 유발한다던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의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나 그냥 반복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탁 들어오시자마자 쫙 풀고는 그냥 끝 이러고 나가시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이론과 공식, 유도에 집중하고 정말 지금 배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그 오늘 배운 것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그런 학습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학생들에게 그것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저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질문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궁금했던 것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되어서 좀 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루었고요. 이따가 오명숙 교수님께서 요 끝부분 지금 요 학습 목표의 끝부분 정도에서 요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이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준비, 여기 이제 그 우리 기억과 관련된 이론 부분, 또 이제 수업에 대한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이론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아주 간단한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인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티칭을 하실 때 좀 더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그 배운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한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단기 기억은 정말 짧은 동안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30초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정보가 교수님들이 왜 뭐 친구가 내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면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기억이 되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 정보라면은 교수님들이 그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를 뭐 이용하거나 뭐 어떻게 메모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이렇게 더 중얼중얼 반복하던가 뭐 다른 유의미한 것과 연결시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언제라도 기억을 하실 수 있는 정보로 기억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바로 망각 또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언제라도 내가 생각을 필요할 때 생각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것인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아주 충격적이고 그런 기억은 교수님들 뭐 평생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왜 가끔 할머니들이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 기억 못 하시는데 본인이 그 한 10대 때 충격적인 또는 뭐 남편분을 뭐 만나셨던 뭐 이런 기억들은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치매가 오셨는데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 70년 기억이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굉장히 본인한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여기는 생존이나 복지에 위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억들은 바로 이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감정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을 때 또 잘 기억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특히 MZ세대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학생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잘못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그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그냥 단기 기억으로 싹 지워지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감정적인 부정적 감정이 아닌
학생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칭찬과 또 학생들과의 뭔가 이렇게 좋은 기억과 연결된 정보 제공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학생들의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엮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학생들은 더 잘 기억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을 할 때 그 PBL 문제를 구성할 때 그 PBL 문제를 가능한 한 현재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현재 또 굉장히 그 뭐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의 뭐 연속극이나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유사하게 만들면 학생들이 아 이게 뭐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PBL을 학습한 학생들이 나중에 그 보통 이제 의과대학에서 PBL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사례를 본인이 40대, 50대가 가서도 아 내가 대학 때 했던 이 PBL 문제와 유사한 환자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사나 학생들의 경험과 엮어서 만들면 그 정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식 수준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그것이 전이가 되어서 다음번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기억하는데 정말 무의미철자 같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이 기존의 기억 체계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다 무의미철자로 돌아서면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면서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인출과 전이인데요. 인출은 이제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다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암기를 잘해서 나름 장기 기억에 저장을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굉장히 헤매다가 딱 나오는 순간 시험지를 내고 나오는 순간 딱 기억이 나죠. 그거는 분명히 저장은 돼 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인출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로 인해서 그 내가 그와 유사한 그런 또는 그와 유사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트랜스퍼 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출이 가능한가? 예,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래서 교수님이 한 번 강의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아주 잠깐씩이라도 그것을 반복하고 학생들이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여러 차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출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전이는 아까 트랜스퍼라 그랬죠.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연습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그 수업에서 했던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전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오래 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 인지 이론에서의 학습에서 가장 핵심이 장기 기억에 저장해야 되고 인출의 실패를 막아야 하고 전이를 촉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학습에서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오래 했습니다. 이제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간의 이론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학습자의 내적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외적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학습자가 지금 이제 뭐 내 쪽에서는 내가 이제 학습에 대한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기억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주 효과적인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이 있겠죠. 그 학습 환경의 오른쪽을 보면 그 해석이 저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인스트럭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거기 보면 9개가 이제 쭉 적혀 있는데, 바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것은 교수님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본인의 수업을 설계하실 때, 그 매 차시별, 매 수업 시간별로 수업을 하실 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어텐션입니다. 주의 집중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교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를 집중해야 정보가 들어오고 내 귀로 들어오고, 그 들어온 정보가 기억 체계 속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과 엮여서 그 정보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첫 강의실에 딱 들어가셔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우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집중하게 하고 뭔가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주의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그 수업 목표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교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막 강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다루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2개 내지 3가지를 보통 이렇게 칠판에 적어주시던가 슬라이드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큰 그 스트럭처, 이게 그 기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 교수님이 오늘 요거를 하는구나. 그럼 오늘 배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요거에 관련되는 거구나 해서 돌아갈 때 그 3가지를 기억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하위 내용들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목표 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하고 오늘 배울 것이 이건데,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지식을 자극하고 그와 관련된 자극이 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예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지금 이 내가 수업을 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게도 하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성취 행동에 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 같은 걸 주시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전혀 이해를 못했는지를 본인도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지와 전이 높이기를 합니다. 파지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이게 찢어진 종이가 아니고 그거 리텐션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요약을 해주신다던가, 그와 유사한 어떤 적용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던가, 그다음에 이 전이가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파지와 전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떻게 주의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수업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어떻게 관련된 자극을 하나 제시할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걸 학생들이 성취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다음 피드백을 하는가, 정리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시면 아주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 수업이 재미있고 내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유발해 줘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딱 들어가셨는데 학생들이 막 눈이 말똥말똥하고 막 배우려고 하는 이런 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교수님도 너무 가르치실 기분이 나시고요. 학생들이 전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럼 어떻게든 이제 교수님이 동기를 유발하셔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 재미있는 학생들이 어텐션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나 시각적 자료들을 미리 보여주거나 또는 인상적인 시연 또는 실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 왜 그 어린이들 막 할 때 막 이렇게 그 화산 폭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실험에 대한 재미를 이렇게 그 요구하는 이런 그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고 저게 뭐지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텐션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그 50분을 다 교수님 혼자 강의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 허용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피어 러닝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끼리 뭔가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해 갈 수도 있는 이런 경험들이 다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배운 내용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특히 우리 공과대학에서는 이 기술이 현장에 가면 무엇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Z 세대들이 특히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엮어서 이것을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이거 정말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제 요 바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인출과 전이는 바로 앞에서 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근데 시험에 난다 그러고 시험에 안 내시면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나는 안 속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퀴즈라던가 이럴 때 정말 한 번씩 그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정말 시험에 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피드백이 빠른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들은 빠른 세대잖아요. 그래서 특히 온라인 강의에서 학생들의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빠른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질문을 했고 이제 시험은 가까워오는데 교수님이 피드백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하고 학생들이 많이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빠른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칭찬을 하면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보상, 아까 유민아 선생님 막 뭐 주셨죠. 커피 쿠폰 주셨죠. 그래서 칭찬이나 이런 외적 보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잘할 걸로 기대한다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가끔 어떤 개별 학생들한테 너 정말 잘한 것 같다. 너 이런 거 정말 너는 역량이 있나 봐. 이런 이야기 하나가 학생들한테 정말 그 학기 내내 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 칭찬이지만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 교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셨어. 교수님이 날 칭찬하셨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에게 동기가 유발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용적 가치 어디에 적용되는지 늘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자, 교실에서의 수업 집중도 교수님은 강의를 50분 내내 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커브가 있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점점 떨어지는 거, B는 계속 올라가는 거, C는 계속 유지, D는 점점 조금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는 거, 떨어졌다가 중간에 다시 올라가는 거. 교수님께서 강의 중심으로만 쭉 하신다면 D가 되겠죠. D.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자주 이제 이 떨어질만 한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뭔가 활동을 주어서 학생들이 졸리거나 이제 그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뭐 어떤 강력한 자극을 주신다던가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하신다던가 어떤 과제를 준다던가 하는 이런 그 액티브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강의와 능동적 학습을 혼합해라. 우리 이제 오후에는 능동적 학습을 하는 방법과 예제들을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좋은 자료들을 주실 건데요. 절대 일방적인 강의 수업을 계속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중할 수가 없다. 결국은 한 10분, 15분 지나고 나면 다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 능동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너무 능동적 학습만 계속하면 우리만 하려고 왔나? 교수님들로부터 뭘 들으려고 왔는데 왜 우리만 계속하는 거지? 하는 이런 불만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적 학습을 할 때는 지금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분명히 제시해주고 가끔 교수님들이 어떤 것들을 정리 요약을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이제 의미 있는 능동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일 강의를 하실 경우에는 그 강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게 왜 그러지? 하고 학생들이 좀 더 주의 집중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때 그 강의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의 방식을 가능하면 다양한 그 수업의 방식을 활용해 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형식이나 빈도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고, 요즘 교수님들 보시면 뭐 무크나 뭐 유튜브나 너무 학생들한테 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지금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공학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이렇게 짜보거나 뭐 변수를 이렇게 바꾸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시연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장기 기억도 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들, 이게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흥미나 인상 깊은 그런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본인 혼자 수업을 다 15주, 14주를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문가의 강의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흥미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혼자서 계속 그 강의를 하시기보다는 질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 보고 저희가 물어보죠. 질문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 대답을 잘 안 하죠. 근데 이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질문이 예, 아니오에 대한 질문, 뭐 이런 단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좋은 질문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과 활동의 예를 보면 학생들한테 학생의 생각이나 학생의 말로 용어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유도 과정을 교수님께서 시작하고 중간중간 블랭크를 하거나 그 나머지를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과목 개념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좀 익숙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변수를 뭐가 이렇게 몇 개를 바꾸었을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거동을 한번 학생들이 예측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풀기는 했는데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한번 설명하거나 해석해 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것 말고 조금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자신들의 뭔가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목록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스스로 이것이 그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중간중간 그 세션이 끝났을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가지고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질문을 늘 교수님이 랜덤하게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은 아마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답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갑자기 막 시키기보다는 이것을 하겠다,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며칠이니까 몇 번 누구 이런 방식이 아닌 아주 랜덤하게, 그리고 학생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이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시별 수업 계획은 한 세션에서의 그 수업 또는 오늘 하루 또는 그 뭐 1시간 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의 수업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오늘 오후에 그 세션 3에서 강의 계획서 및 주차별 강의 계획안 작성해 보기 위해서 요거는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간회의 그 인스트럭션 이벤트에서 요 이야기들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은 앞에 어떻게 어텐션을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 나름의 이제 그것이고, 수업 관련해서는 수업 학습 목표를 이제 간단하게 적으시고,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면 학생들이 더 동기 유발이나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개요, 강의에서 다룰 내용과 활동, 그다음에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과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 반응, 나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간단히 예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학생들의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다음에 이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음 수업에 무엇을 준비해 와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차시별 수업 계획으로 교수님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는, 끝나고 만족해서 아주 기분 좋게 나오시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수업 설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학습 목표를 강조할 텐데요. 항상 학습 목표를 가까이 두십시오. 네. 그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 그다음에 각 시간별 학습 목표를 가까이 두어야 다른 곳으로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교수님들 보면 막 하다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다가 거기서 끝나시는 수업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늘 가까이 두고 그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료 교수의 강의 자료나 디지털 자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시는 거는 이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동료 교수의 강의 자료를 얻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실은 이것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함께 이런 교육 자료를 잘 만들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셔도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하려다 보면 또 이 완벽주의가 교수님들의 이 티칭에 대한 부담을 또 너무 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술법을 도입할 경우에 유연성을 가지고 처음에 부분적으로 하시고 조금 더 늘리시고 해야지,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액티브 러닝을 전체를 하시다 보면 교수님들도 좀 부담 가지시고 또 실패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적용하시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란 수업 후 혹은 교과목을 한 학기에 마친 후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는 이 수업을 들은 후 뭐뭐뭐뭐를 할 수 있다, 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습 목표는 아마 다 그 실러버스를 만들 때 작성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수업을
이후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지 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는 굉장히 행동적 이제 그 학습 목표 진술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이저는 그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그 성취 중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엇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이 이제 학습 속초가 성취되었는지까지를 거기서 제시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몇 분 이내에 풀었을 때 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행동까지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문제 중 8문제는 풀어야 수업 목표를 달성한 거다라는 것까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진술해라 하는 게 이제 메이저의 학습 목표인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학생이 각 수업에서 또는 그 과목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해서 그것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수업의 기본 구성 요소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학습 목표와 강의 내용, 그리고 수업 중의 활동,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이것은 다 학습 목표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나 숙제 이런 것들도 학습 목표에 제시된, 우리 요즘은 이제 역량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지식이나 역량에 기초하여서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생들은 시험이나 혹은 과제 또는 스터디 가이드를 할 때도 교수님의 학습 목표가 이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숙제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를 기초해서 본인들의 강의 또는 학생들의 과제, 활동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도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학습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것들을 충분히 달성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반성해 보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수님들 그 수업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뭐뭇을 배운다, 뭐뭐를 이해한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뭐뭘 이해한다가 가장 많죠. 그런데 학습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쓰지 말아야 할 단어로 뭐뭇에 대해서 안다, 뭐뭇을 배운다, 뭐뭇을 이해한다, 뭐뭐를 인식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배웠는지 이해하는지 아는지를 실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동적 용어, 행동적 단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실행동사라고 설명되었는데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학생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하다, 유도하다, 어떤 것에 관해서 비판하다, 시연하다, 어떤 걸 풀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동사를 가능하면 쓰고, 배우다, 이해하다, 뭐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콥이라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세울 때 그 교과목, 과목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스킬에 관해서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실러버스에 전체 학습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장별로의 학습, 챕터별 학습 목표가 있고, 각 수업에서의 학습 목표, 이렇게 학습 목표도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매 시간별 학습 목표도 짜셔야 되고, 각 장별 학습 목표도 있으셔야 되고, 전체 과목 학습 목표도 진술을 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지금 교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과목에서, 또는 이 수업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세울 때는 학생들이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로,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정말 그것을 학생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 명확성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찰 가능성,
그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용어로 진술을 하는, 앞에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쓰시면 관찰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로 되어 있는 거, 이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다 학제 프로젝트의 팀워크의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근데 이해했는지 안 해야 됐는지를 이게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행동적 영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을 보면 다학제 프로젝트 팀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뭔가를 수행하니까 굉장히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프로젝트의 여러 다른 학문 분야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뭐 평가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학습 목표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관찰 불가능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만 해도 좀 막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세 번째 학습 목표 진술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이고요. 실험 과목의 이제 그 학습 목표도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 배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분석하는 거 정도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세 번째 온도의 함수로 압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또는 데이터의 오차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나 네 번째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던가, 또는 본인의 부모에게 또는 할머니에게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더 바람직한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워크숍에 그 학습 목표를 한번 효과적인 학습 목표를 작성해 본다면, 참석자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관찰 가능한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서 학기 첫 수업의 2개의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학기 첫 수업에서의 2개의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한번 여기 보면은 좀 더 교수님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관찰 가능한 행위 동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학습 목표를 첫 그 수업에서의 2개의 수업에서 차시별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이제 하나의 학습 목표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를 잘 진술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블룸의 텍사노미인데요. 아마 교수님들이 이 블룸이라는 사람을 좀 뭐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교육 목표의 분류 체계를 이제 만든 건데요. 이 텍사노미는 학습 과정을 체계화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룸의 텍사노미가 인지적 영역도 있고 정의적 영역도 있고 사이코모터라 그래서 심동적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정보나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정의적 영역은 어떤 것에 대한 태도, 감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뭐 어떤 걸 좋아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의적 영역에 가까운 것이고요. 심동적 영역은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뭐 실제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심동적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학습 목표를 진술을 할 때는 이 정의적이나 심동적 그런 것과 관련된 수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 과정을 기억, 이해, 적용의 과정으로 보고 이 그 블룸의 이 텍사노미는 이제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그 thinking 스킬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룸의 이제 교육 목표가
56년에 실은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후 2001년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1956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명사로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었고요. 표가 이후에는 이제 동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블룸의 이 1956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를 보면 이게 아랫부분은 낮은 수준의 사고 역량이고 위에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훨씬 되게 높은 그런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인지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이 이제 지식. 지식 굉장히 우리는 높은 수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식이 여기서 보면 가장 낮게 되어 있는 사고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이해, 그다음이 응용, 분석, 종합, 평가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바꾼 것을 보면 지식은 기억하기, 이해는 그대로 이해고요. 응용도 그대로 응용이고 분석은 그대로 분석. 이제 종합하고 평가가 옛날에는 그것을 무엇을 이제 평가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높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5번째로 내려왔고 오히려 종합하고 이제 관련된 것을 창조하기로 보았고 어떤 것들을 설계해내는 능력,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더 높은 그런 사고 역량으로 보고 그 크리에이팅을 가장 높은, 창조하기를 가장 높은 6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보통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2단계 블룸의 텍사노미로 봐서는 이게 2단계 수준의 그런 교육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어떤 정보도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어떤 것들을 응용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로 그 수업의 목표를 다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이해도 하지만 응용 분석 실은 창조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공학에서는 과목에서 설계 부분,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들은 다 이런 부분인데 각 교수님들의 수업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창조하기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더 바람직한 블룸의 텍사노미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수업 목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블룸의 이게 6단계가 이렇게 쭉 위계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위에 3개 분석, 평가, 창조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들을 위계가 애널라이징보다는 이밸류에이팅이 그거보다는 크리에이팅이 꼭 또 이게 높은 것인가, 이 위에 3개 정도는 같은 그런 수준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몇 개 하고 위에 3개 중에 뭐 1-2개를 교육 목표로 정하는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텍사노미로 이제 이것을 만든 걸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 표를 굳이 왜 여기에 넣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어떤 이제 진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 목표 진술을 하실 때 요것에 있는 기억과 관련된 것을 내가 뭐라고 진술할 것인가. 그럼 어떤 것을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뭐뭇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 뭐뭇을 규명할 수 있다. 뭐 어떤 것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이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부분에 있는 요것에 있는 단어들을 잘 보시면 어떤 것들로 가서 어떤 걸 비판할 수도 있다. 뭐뭇을 실제로 실험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요 표를 넣고 혹시 또 영어 강의하시는 분은 요 영어를 그대로 활용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키워드를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기억할 수 있다, 이해한다 이런 거, 응용한다 이런 것들도 뭐 응용은 뭐 저희가 이제 써도 되는 용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수행한다, 실행한다, 비교한다, 뭐뭐를 체계화한다, 뭐 탐색한다, 뭐 이런 것들로 가설을 세운다 이런 것들로 교수님이 요 용어를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쓰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실은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과제를 줄 때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라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해의 영역에서 주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도면을 한번 그릴 수 있겠는가? 또는 이것에 대한 실험 방식이 적절한지를 한번 비판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까 교수님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교육 목표 분류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교수님들이 아까 저희가 본 그 블룸의 텍사노미에서 어느 수준의 것인지 한번 교수님들이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의 조부모, 과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아까 이게 조금 비슷한 예제가 있었는데요. 당신의 조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감수 분열과 유사 분열을 설명하고 구분한다. 네,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고 구분한다를 잘 보시면 그게 어느 수준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m 높이에서 계란을 깨지 않고 콘크리트 표면에 떨어뜨릴 수 있는 달걀 용기를 디자인한다. 저항 색상 코드에서 지정된 색상의 숫자 값을 말할 수 있다. 수업에서 논의된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샘플 실험 보고서를 채점하고 당신의 추론을 설명한다. 추론을 설명한다이기 때문에 또 잘 보시고, 평균값 또는 표준 편차가 있는 문제에 대한 영가설과 대안가설을 사용하여 당신이 사용할 통계적 검증을 선택하고 추론을 설명한다. 검증을 선택하고 추론을 설명한다. 단일 변수의 부정적분 함수를 평가한다. 주어진 환자의 과거 병력에 기초해서 그 환자의 약물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생리학적, 병리학적 및 양리학적 요인을 설명한다. 전류, 암페어가 흐르는 저항에서 전압 강하 볼트를 계산한다. 네, 자, 그래서 교수님들 다 쓰셨으면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감수 분열과 유사 분열을 설명하고 구분한다. 이 정도는 이해하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한다. 창조하기입니다. 달걀 용기 디자인. 그 다음에 저항 색상 코드의 숫자 값을 말한다. 숫자 값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 실험 보고서를 채점하고 추론을 설명한다. 요거는 추론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추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평가입니다. 추론을 설명하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변수의 부정적분 함수를 평가하는 것은 함수의 복잡성에 따라 기억하기, 적용하기 또는 분석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병리학적, 양리학적 요인을 설명한다. 이것도 분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한다는 이거는 기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는 오명숙 교수님께서 교과목 학습 목표 예시를 이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을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5분을 쉴까 아니면은 그대로 갈까가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여기 모이신 교수님들 의견이 5분 쉬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맞춰서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분 쉬시고 다시 유튜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